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영국 문학사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작가를 꼽으라면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런던에서 배우와 극작가로 일을 시작한 셰익스피어는 마침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극작가가 되었으며 글로브 극장의 공동주인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1세는 셰익스피어와 동료들에게 킹스맨이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최고의 찬사를 하기도 했지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활동을 4기로 나눠보면 1기는 습작시대, 2기는 희극과 역사극, 3기는 비극과 우울한 희극, 4기는 낭만극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템페스트는 4기 낭만극 시대의 마지막 걸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프로스페로의 마지막 에필로그를 셰익스피어의 작품 활동에 대한 회고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원작이 드라마 작품이라서 찰스 램, 메리 램 부부가 스토리로 각색한 작품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들려드립니다.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파는 아서 레컴의 오리지널 사파입니다.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프로스페로, 과거 밀라노의 영주, 미란다, 프로스페로의 딸, 안토니오, 프로스페로를 몰아내고 영주가 된 동생, 나폴리 왕, 안토니오와 같이 프로스페로의 섬에 온다. 퍼디난드, 나폴리 왕의 아들, 아리엘, 마법을 부리는 요정, 칼리반, 마녀 시코락스의 아들. 프로스페로는 요정 아리엘을 시켜 풍랑을 일으켜 밀라노 영주였던 자기를 몰아낸 동생 안토니오를 섬으로 끌어들입니다. 일행 중 나폴리 왕과 그 아들 퍼디난드가 있었는데 프로스페로는 퍼디난드와 자신의 딸 미란다를 결혼시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 지금 들어보세요. 템페스트. 이상한 섬. 바다 한가운데 섬이 있었다. 섬에 사는 사람은 프로스페로라는 늙은 남자와 아름다운 딸 미란다뿐이었다. 미란다는 아주 어려서 섬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몇 개의 방으로 나누어진 굴 속에서 지냈으며 방 하나는 프로스페로의 서재였는데 책은 주로 마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 섬은 시코락스라는 마녀가 있던 곳이다. 그 마녀는 프로스페로가 섬에 도착하기 직전에 죽었는데 프로스페로는 마법으로 시코락스의 명령에 거부한 죄로 나무에 갇혀있던 요정들을 풀어주었다. 이후 요정들은 프로스페로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 중에 아리엘이 대장이었다. 생기발랄한 요정 아리엘은 못생긴 괴물 칼리반을 괴롭히는 걸 좋아했다. 칼리반은 그의 원수 시코락스의 아들로 아리엘은 그를 무척 싫어했다. 프로스페로가 칼리반을 숲속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아주 흉측하게 생긴 괴물이었다. 어머니 시코락스에게 물려받은 악한 본성 때문에 좋은 일이나 쓸모있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는 프로스페로에게 불려가 장작 패는 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만 도맡아 하게 되었고 아리엘은 그런 칼리반을 감독했다. 칼리반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아리엘이 슬그머니 와서 꼬집거나
늪 속에 밀어넣곤 했다. 그리고 나서 아리엘은 마치 원숭이처럼 입을 삐죽거렸다. 또 재빠르게 고슴도치로 변해서 넘어지는 칼리반 앞에 가서 웅크리면 칼리반은 고슴도치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고 말았다. 이렇듯 칼리반이 게으름을 피울 때면 프로스페로는 아리엘을 시켜서 다양한 장난으로 칼리반을 괴롭히도록 했다. 이렇게 대단한 마법의 힘을 가진 요정들 덕분에 프로스페로는 바람에게 명령하고 바다의 파도에게도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명령으로 바람과 파도는 거센 폭풍을 일으켰다. 프로스페로는 딸에게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거대한 배를 보여주었다. 그는 그 배에 자신과 같은 인간들이 가득 타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마법으로 저 무서운 폭풍을 일으키신 거라면 저들이 겪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배는 박살나고 말 거예요. 불쌍하기도 하지. 모두 죽고 말 거라고요. 내게도 힘이 있다면 저 착한 사람들이 탄 배가 부서지게 할 바에는 차라리 바다를 땅 아래 묻히게 하고 말겠어요. 진정하거라, 미란다. 해치지 않을 거란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다치게 하지 말라고 명령했지. 사랑하는 딸아,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너는 네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나 말고는 어떤 이들이 있는지 아는 게 없으니까 말이다. 나는 네 아버지지만 이런 보잘것없는 동굴에서 살고 있지 않니?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 일들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니? 아마 그러겠지. 너는 그때 3살도 채 안 됐으니까. 기억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떤 거 말이냐? 집이나 사람들이 기억나니? 딸아, 무엇이 기억나는지 한번 말해보렴. 그냥 꿈들을 한데 묶어놓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제 주위에 여자들이 4명이나 5명쯤 있지 않았나요? 그랬지. 그것보다 많았다. 어떻게 그게 기억나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는 기억나니? 그것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12년 전의 말이다, 미란다. 난 밀라노 영주였고 너는 내 하나뿐인 상속녀이자 공주였다. 나에겐 안토니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든 그를 믿었지. 내가 일에서 물러나 학문에 심취해 있을 때 자주 너희 삼촌에게 일을 맡겼지. 사실 내 이복 동생이지만 말이다. 난 모든 일을 접어둔 채 책에 파묻혀 지냈다. 안토니오는 내 모든 권력을 대신 가지게 되자 마치 영주인 것처럼 생각했지. 권력을 준 것이 그의 가슴에 숨어있던 열정을 깨운 셈이 되었지. 그리고 나를 영주의 자리에서 밀어낼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그는 나폴리 왕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나폴리 왕자는 내 적이었거든. 어째서 그때 우리를 그냥 죽여버리지 않은 거죠? 감히 그럴 수가 없었어. 나에 대한 백성의 사랑이 대단했거든. 안토니오는 우리를 배에 타게 했지. 그리고 바다에 나오자 우리를 조그만 배에 타도록 강요했어. 연장이나 돛대도 없는 조그만 보트에 말이야. 그리고 우리를 떠났어. 그렇게 놔두면 죽을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내 충직한 친구 곤잘로가 몰래 보트에 물과 식량과 옷 몇 가지, 그리고 내 지위보다 소중히 여겼던 책을 몇 권 넣어주었단다. 아버지. 그때 어린 제가 얼마나 짐이었을까요? 아니다, 얘야. 넌 나를 지켜주는 작은 천사 같은 존재였지. 네 순수한 웃음이 내 불행을 이겨내게 했단다. 미란다, 너는
그동안 내 말도 잘 듣고 잘 견뎌주었단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이 폭풍을 왜 일으키셨는지 이제 말씀해 주세요. 폭풍을 일으킨 건 내 적들. 바로 나폴리 왕과 내 잔인한 동생이 섬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그렇게 말하며 프로스페로는 마법 지팡이로 딸을 살며시 쳤고 그녀는 곧 잠에 빠져들었다. 그때 아리엘이 폭풍의 상황과 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하기 위해 주인 앞에 나타났다. 미란다의 눈에는 요정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란다를 잠재운 것이었다. 그래, 내 용감한 요정. 이를 어떻게 처리했나? 아리엘은 실감나게 폭풍과 겁에 질린 선원들에 대해서 묘사했다. 왕의 아들 퍼디난드가 바다로 맨 처음 뛰어들자 그의 아버지는 파도가 그를 삼켜 실종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살았어요. 복도 구석에 팔짱을 끼고 앉아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요.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옷이 물에 흠뻑 젖기는 했지만 오히려 전보다 깨끗해졌죠 뭐. 역시 내 부하답군. 그를 이곳에 데리고 와라. 내 딸이 그 젊은 왕자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왕과 내 동생은 어디 있지? 그냥 거기 내버려뒀어요. 퍼디난드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찾고 있죠. 배에 탄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실종자는 없습니다. 모두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배는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구에 안전히 정박해 있습니다. 아리엘, 너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 하지만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아직 일이 더 있어요? 다시 알려드리지만 주인님,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애원합니다. 정말 충실히 주인님을 받들었고 거짓말도 한 적 없으며 실수도 한 적 없습니다. 불평 없이 일만 충실히 수행했잖아요. 이런, 내가 너를 구출해냈던 그 끔찍한 고통은 기억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 사악한 시코락스는 잊었느냐? 늙어 빠져서 성질도 고약했지. 그 마녀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말해봐라. 알제리입니다, 주인님. 그래. 네가 어떤 곳을 거쳐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설명을 해주어야겠구나. 그 사악한 마녀 시코락스는 흉악한 마법 때문에 알제리에서 추방당했지. 그리고 선원들에 의해서 이 섬에 들어오게 된 거야. 그리고 너는 마녀의 악한 명령들을 실행하기에 너무 순에 빠졌기 때문에 마녀가 너를 나무에 가둬버렸지. 네가 그 속에서 울부짖으며 고통당하는 걸 내가 구해준 거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주인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아리엘은 무례하게 보인 것이 부끄러웠다. 그래야지. 그래야 내가 널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그는 아리엘이 해야 할 일을 말해주었다. 프로스페로의 계획. 아리엘은 퍼디난드를 혼자 남겨둔 곳으로 갔다. 그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풀밭 위에 앉아 있었다. 이것 봐요, 젊은이. 자리를 옮겨야겠어. 미란다 아가씨가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따라와요. 아리엘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당신 아버지가 가까이 있어요. 그의 뼈는 산호초가 되고 눈은 진주가 되었죠. 그는 사라지지 않지만 이상한 것으로 변해서 고통받아요. 바다 요정들이 매시간 그의 종을 울리죠. 아, 종이 울리네요. 딩동. 아버지에 관한 이상한 소식에 왕자는 웅크리고 있던 곳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놀라서 아리엘의 목소리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갔다. 그는 프로스페로와 미란다가 커다란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곳까지 왔다. 미란다는 아직 아버지 외에는 다른 남자는 본 적이 없었다. 미란다, 저기 보이는 게 뭔지 말해보렴. 유령이겠죠. 보세요. 정말 아름답군요. 유령 아닌가요? 아니란다, 얘야. 저것도 먹고 자고 우리처럼 감각이 있단다. 저기 보이는 젊은 남자는 아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야.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기는 하다만 정말 잘생기긴 했구나. 동료를 잃어버려서 그들을 찾으려고 방황하고 있지. 남자들은 모두 아버지처럼 칙칙한 얼굴에 회색 수염을 갖고 있을 거로 생각했던 미란다는 젊고 멋진 왕자를 보고 기뻐했다. 퍼디난드는 황량한 곳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고는 그 섬이 무엇에 홀린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란다를 섬의 여신으로 생각하고 말을 걸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은 여신이 아니라 평범한 소녀라고 대답했다. 자신에 대해 말을 하려는 순간 프로스페로가 말을 막았다. 그는 그들이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는 걸 눈치챘지만 퍼디난드의 마음을 확실히 하려고 그들 사이에 장애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왕자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섬에 숨어들어온 첩자라고 말했다. 따라와. 목과 발을 묶어놔야겠다. 바닷물을 마셔야 하고 말라빠진 잎사귀와 도토리 껍질을 먹어야 한다. 아닙니다. 더 강한 적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초대는 사양하기로 하죠. 퍼디난드는 칼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프로스페로는 마법 지팡이를 꺼내 왕자가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미란다가 아버지에게 매달려 말했다. 왜 그렇게 잔인하세요? 동정심을 가지세요. 제가 확신해요. 제가 두 번째로 본 남자예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져요. 그만해. 한마디만 더 하면 널 혼내줄 테다. 저런 접자를 옹호하는 거냐? 저 남자와 칼리반을 비교하며 세상에 다시는 저렇게 멋진 남자가 없을 거로 생각하는 거겠지. 하지만 어리석은 딸아, 저 사람이 칼리반보다 낫듯이 웬만한 남자들은 저 녀석보다는 낫단다. 그건 딸의 마음이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 한 말이었다. 제 사랑은 그 무엇보다 겸손해요. 저 사람보다 더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리 와보게 젊은이. 너는 나를 거역할 힘이 없다. 정말 그렇군요. 퍼디난드는 마법 때문에 저항할 힘이 없다는 걸 모르고 프로스페로에게 무작정 당하는 게 놀라웠다. 그는 미란다를 계속 쳐다보며 프로스페로를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 느끼는 두려움도 또 심신의 약함도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저 아름다운 아가씨를 하루에 한 번씩만 볼 수 있다면 가볍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프로스페로는 퍼디난드에게 통나무를 쌓아 올리라고 명령했다. 왕의 아들로서 별다른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미란다가 찾아왔을 때는 거의 기절 상태였다.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지금 공부 중이셔서 앞으로 3시간 동안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좀 쉬어야 해요. 아가씨, 감히 그럴 수는 없소. 쉬기 전에 일을 끝마쳐야 하오. 일단 좀 앉으세요. 나무는 제가 옮길 테니까요. 하지만 미란다는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었다. 통나무를 옮기는 일은 느릿느릿 진행되었다. 프로스페로는 퍼디난드의 사랑을 시험해 보려고 일을 시킨 것이었다. 그는 딸이 생각했던 것처럼 책을 보고 있던 게 아니라 그들 옆에 투명한 모습으로 서서 엿듣고 있었다. 퍼디난드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그녀는 이름을 알려주는 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거라고 하면서도 결국 이름을 말해주었다. 프로스페로는 딸이 자신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냥 빙그레 웃고 말았다. 마법으로 딸을 갑자기 사랑에 빠지게 한 것이므로 그는 딸이 명령 따위는 잊어버리고 사랑에 열중하는데 화가 나지 않았다. 퍼디난드가 하는 길고 긴 말을 기쁘게 들었다. 그는 이제까지 본 여자 중에서 그녀만큼 자신을 사랑에 빠지게 한 이는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가 세상 어떤 여자보다 뛰어난 그녀의 미모를 칭찬하자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다른 여자들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친구인 당신과 내 사랑하는 아버지 말고는 다른 남자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다른 곳에 사는 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원하지도 않아요. 당신의 얼굴 말고는 내가 좋아할 만한 다른 어떤 생김새도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군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만 깜빡하고 말았어요. 프로스페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군. 내 딸이 나폴리 여왕이 될 거야. 그러자 퍼디난드는 다시 장황하고 긴 말을 하며 자신이 대를 이어 나폴리의 왕이 될 것이며 그녀는 왕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분명하고 진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어요.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준다면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프로스페로는 다시 그들 앞에 모습을 보이며 퍼디난드의 대답을 막았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얘야. 너희가 하는 말을 다 들었다. 허락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퍼디난드, 너무 힘든 일을 시켰다면 내 딸을 너에게 줌으로써 그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지. 모든 고통은 너의 사랑에 대한 시험이었고 너는 그 시험을 잘 통과했다. 진정한 사랑이 얻어낸 선물로 내 딸을 데려가도 좋다. 허풍이라고 비웃지 마라. 내 딸은 그 모든 칭찬을 넘어서는 아가씨니까. 그리고 그는 할 일이 있다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앉아서 대화하라고 했다. 미란다는 흔쾌히 명령을 받아들였다. 행복한 여행. 프로스페로는 요정 아리엘을 불렀다. 아리엘은 프로스페로의 동생과 나폴리 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 안달이나 재빨리 그의 앞에 나타났다. 아리엘은 그들이 환청을 듣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여 거의 감각이 마비될 지경으로 겁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들이 방황에 지치고 굶주려 쓰러질 것만 같은 상황에 이르자 아리엘은 그들 앞에 갑자기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식탁이 나타나게 해주었다. 그들이 먹으려고 달려들자 그는 날개 달린 괴물 하피의 모습을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났고 식탁은 사라져버렸다. 하피가 그들에게 말을 하자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하피는 프로스페로를 영주 자리에서 잔인하게 쫓아냈던 일, 그와 어린 딸을 바다에 버렸던 일들을 상기시켜 주었다. 바로 그 일을 갚아주기 위해 지금의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폴리 왕과 이복 동생 안토니오는 프로스페로에게 했던 부당한 일에 대해서 후회했다. 아리엘은 주인에게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고 동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리엘, 그들을 여기로 데리고 와라. 그저 영혼일 뿐인 네가 그들에게 동정을 느꼈다면 그들과 같은 사람인 내가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겠느냐. 아리엘, 그들을 어서 데리고 와라. 아리엘은 곧 왕과 안토니오, 그리고 늙은 곤잘로까지 데리고 왔다. 곤잘로는 그가 연주하는 곡에 이끌려 다른 이들과 같이 주인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곤잘로는
프로스페로의 악한 동생이 프로스페로를 바다에 버리고 떠났을 때 먹을 것과 책들을 챙겨준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가 프로스페로인지 몰랐기에 슬픔과 두려움으로 감각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프로스페로는 제일 먼저 늙은 곤잘로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의 동생과 왕도 그가 바로 프로스페로라는 것을 알았다. 안토니오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뉘우치며 형에게 용서를 구했다. 왕도 동생을 도와 그를 해치려 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했다. 프로스페로는 그들을 용서하고 영주 자귀를 다시 받아내기로 했다. 그는 나폴리 왕에게 말했다. 왕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왕의 아들 퍼디난드가 미란다와 함께 체스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폭풍 속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기에 부자의 예기치 못한 상봉은 서로에게 커다란 기쁨이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로 고결한 분들이군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바깥 세상은 정말로 용감한 곳일 거예요. 나폴리 왕은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젊은 미란다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놀라고 말았다. 그 아가씨는 누구냐? 우리를 떨어지게 했다가 다시 만나게 해준 여신처럼 보이는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녀는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제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기에 여쭈지도 못하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제가 듣기만 했지 지금까지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유명한 밀라노 영주 프로스페로의 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죠. 이 사랑스러운 아가씨를 제게 주심으로 해서 제게 두 번째 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나는 저 아가씨의 아버지로구나. 하지만 내가 내 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일까? 왕이 말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과거에 있던 일은 생각하지 말기로 하죠. 결국 이렇게 잘 되었으니까. 그는 자기 동생을 얼싸안고 다시 용서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명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은 밀라노의 영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지만 나폴리 왕의 아들이 이렇게 황량한 섬에 와서 자신의 딸과 만나 사랑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섭리로 딸이 나폴리의 여왕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프로스페로의 말은 동생에게 편안함을 주고자 한 것이기도 했지만 안토니오는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껴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늙은 곤잘로는 화해 장면을 지켜보며 기쁨에 흐느꼈고 젊은 부부를 축복해 주었다. 프로스페로는 그들에게 배가 항구에 안전히 정박해 있으며 선원들도 모두 무사히 배에 타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자신이 딸과 같이 배에 오르겠다고 말했다. 그때까지 이 변변치 못한 동굴에서나마 다들 원기 회복을 하시지요. 저녁 동안의 재밌거리로 제 인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황량한 섬에 처음 왔을 때 얘기부터 해보지요. 그는 칼리반을 불러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동굴을 정리했다. 거칠고 못생긴 괴물을 보자 다들 놀라고 말았다. 프로스페로는 섬을 떠나기 전에 아리엘을 자유로운 영혼으로 기쁘게 살라며 풀어주었다. 항상 주인에게 충성하면서도 자유롭게 되기를 갈망했던 그 요정은 마치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며 녹색 나무와 맛있는 과일과 향기로운 꽃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 아리엘, 네가 그리울 거다. 하지만 넌 이제 자유야. 프로스페로가 그를 놓아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인님. 주인님께 충성했던 요정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기 전에 제가 순풍을 이끌고 고국으로 가시는 배에 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인님, 제가 자유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리엘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벌이 날아앉는 곳이면 나도 날아앉네. 앵초 꽃봉오리에 내가 앉아서 올빼미가 울 때면 나는 그곳에서 웅크리고 앉네. 여름 후에 행복하게 박쥐의 등에 타고 내가 날아가네. 행복하게 이제 살아야지. 큰 나뭇가지에 달리는 꽃 아래서. 프로스페로는 다시 마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마법책과 마법 지팡이를 땅속 깊은 곳에 묻었다. 이제 적도 없고 동생과 나폴리 왕과도 화해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단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 영주 자리를 되찾고 딸과 퍼디난드 왕자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진다. 왕은 나폴리로 돌아가자마자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요정 아리엘의 호의 아래 즐거운 여행을 즐기며 집으로 돌아갔다.